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볼게요. 우선 교과서 65페이지 먼저 펴주세요. 65페이지 피면은 이렇게 지방자치의 의라고 나와 있죠. 여기 첫 번째 이 활동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패스하셔도 되고 여기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자,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국민 자치의 원리, 권력 분립 원리 이런 것들을 중요 정치 원리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는 중앙 정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구성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민 대표를 선출하죠. 주권에 근거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또 주민 자치에 근거해가지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권력 분립 원리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제도이죠. 그래서 민주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왔고, 우리 아까 배웠을 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권력을 분립하는 방안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했었어요. 수평적이 아니라 그래서 수직적이라고 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우리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기 민주주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 이 정도 조금 더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봐도 돼요. 좋죠.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떤가? 자, 지방자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건데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비슷한 그 권력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앙정부 보면은 국회가 의결기관, 의논해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국회에서 결정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지방의회는 의회 의원들이 뭔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조례라는 걸 정해요. 그리고 지자체장은 여기서 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하나 보면 되고, 우리 배웠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예로 들면 샬라샬라샬라 해서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까진 몰라도 돼요. 그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 선거를 하게 됐을 때 지선을 하게 되면은 1인 7표를 받는다고 했죠. 1인 7표. 왜 지방선거할 때 1인 7표를 받느냐? 지방선거할 때 왜 1인 7표를 받냐면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자치단체장한테 한 표.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청장 이런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한 표. 그래서 그 지자체장, 광역, 기초 한 표 한 표씩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뽑을 때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뽑을 때 우리 두 가지 종류 있었죠. 지역구랑 비례대표. 그래서 이렇게 2표 받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마찬가지죠. 지역구 비례대표 있기 때문에 2표를 받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교육감 까지 해서 1인 7표 받게 됐죠. 그래서
지자체장 한 표 한 표씩, 그 다음에 의회의원, 뭐 광역기초 한 표, 두 표씩 해서 총 6표고 교육감까지 해서 지방선거에서는 1인 7표를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선거에 의해서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으로 구성이 되고, 뭐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든대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 지자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도 했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우리 알아둬야 될 거.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는 별개로 독립성이란 걸 지녀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각각 조례를 만들 때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에는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이런 한계도 지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책 집행할 때 뭐 조례에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규칙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옆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 여기 몇 쪽이냐? 68페이지. 여기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를 봅시다. 자, 우선은 뭐 여기 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뭐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게 설치돼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하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 관련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 아니고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하나 두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치분권위원회 아니고 이름이 되게 귀엽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약간 지금은 소녀시대 이런 거 아니고 지방시대 약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귀엽죠? 지방시대위원회로 기억해 주세요. 여전히 대통령 소속의 기구인 거는 똑같다. 그래서 지방분권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장 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정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지방자치랑 관련돼서 주요한 과제는 이런 게 있어요.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이양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넘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권한 이런 거, 사무 이런 거를 지방으로 완전히 넘기는 거, 혹은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거, 뭐 자치경찰대 도입하는 거, 또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 강화하는 거, 그다음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강화 이런 게 아주 주요한 우리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볼게요.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이렇게 봅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사무.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한테 야 너네 이거 좀 해봐 라고 이제 위임을 해주는 국가사무가 있고,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사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다 보면은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80% 정도나 돼요. 그래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중에서 얘네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건 국가사무가 거의 주된 그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국가사무가 왜 문제냐면
국가의 지도 감독이 중심을 이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계속해서 옆에서 딴지 거는 거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또 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지방의회가 개입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지역 자율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국가 사무를 하다 보면 국가가 어쨌든 떠넘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떠넘겼으면 자기네가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무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하다 보면은 이 위임 사무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도 대신해주고 돈도 더 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뭐 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국가 사무에 가로막혀서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넘기는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사무의 크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 사무를 넘긴다고 해도 옆에서 계속 지시, 감독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뭐 그 설문조사한 결과 여기 지방분권 강화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위가 뭐냐면 지방재정 확충이에요.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건데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문제도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다음 장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조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사용 규모를 보면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 중에 요 정도를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지자체는 요 정도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한 41% 정도만 쓰면 되는데 실제로 중앙정부가 쓰는 건 41%밖에 안 되는데 이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국세, 지방세를 걷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보면은 국세 비중이 75%나 돼요. 지방세는 굉장히 적죠. 2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이 국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자립도라는 건 스스로 뭔가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돼서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고 여기 부분은 아니다. 이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독일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 중앙정부 조세 권한을 지자체로 아예 넘기자. 약간 이런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는 자치경찰제라는 게 있어요. 자치경찰제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서 경찰의 뭐 설치, 유지, 운영 이런 거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온전히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 경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청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방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중앙정부는 알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치경찰제라는 걸 도입해서 이 지방자치의 경찰들이 그 지방에 관련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그때그때 즉시 해결할 수 있게 지방행정과 연계성을 높여서 치안행정을 해결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뭐 복리, 질서, 안전, 위생 이런 생활 서비스의 치안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조금 흥미로운 거는 사실 이전까지는 그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치경찰단이란 게 있던 곳이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었어요. 여기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여기는 몰라도 되는데 이 위에는 봅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제관광도시라는 문화적 특성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당겼다 라고 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주도에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약간 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있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건 참고인데 이제 그 전국적으로 요런 게 만들어졌어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그래서 지금은 검색해보면은 이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그 우리가 배운 광역자치단체 있잖아요. 그 광역자치단체 하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거의 대부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단이란 게 있는 거는 제주도밖에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 직접 참여 제도도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는 이런 게 있대요. 주민 투표제.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주민 소환제. 그래서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의원들을 물러날 수 있게 하는 제도고, 지자체장 우리가 직접 뽑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거나 혹은 지방의회 의원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지역구는 가능하고 비례대표는 안 된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주민 소환제도 알아두시고 요거는 몰라도 돼요. 주민감사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요건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주민발안제라고 했었죠. 주민발안제. 그래서 이런 주민 직접 참여 제도가 이제 직접 민주제 방식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요런 방안 그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는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강화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여러 지역에 걸쳐 흐르는 하천과 관련해서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용수 공급 이런 대책이 필요하면 어느 한 지역의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하천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요런 거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와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협력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도 모르셔도 되고 이 밑에도 모르셔도 돼요.
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다음 장도 안 봐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